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2주차 사전 제작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뭐 강의실 세팅이 좀 덜 돼 있어가지고 진도를 생각보다 많이 못 보냈었는데 사전 제작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클레임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할 때 뭐 어떤 방법들을 이용을 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자, 클레임을 제기를 했으면 어느 한쪽이 이제 뭔가 계약 이행이나 계약의 어떤 문제를 삼아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받는 쪽, 클레임을 당하는 쪽, 클레임을 수령하는 쪽이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피제기자, 제기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피제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역 클레임의 피제기자는 클레임을 수령하면, 그 사실을, 제기자에게, 그 자기한테 이제, 클레임 제기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게 관례입니다. 뭐, 삐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CCBB는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제기자는, 클레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동시에 클레임의 발생 원인이나 내용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견해를 조속하게 취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도 전달하게 됩니다. 뭐 일단 그 여러분들이 CS를 하는 어떤 뭐 그 컨슈머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일단 덮어놓고 사과부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더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게 이제 뭔가 책임 소재가 분명해. 누가 일방적으로 명확하게 잘못했어. 그러면 뭐 그걸 바로 해결을 하거나 바로 잡으면 되죠.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수락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시프트하고 어셉트가 주는 단어의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그게 있구나 인지를 했다는 정도와 클레임, 그러니까 너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100%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시프트와 어셉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클레임을 당했어요. 클레임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클레임이 정당하냐 여부부터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18번 슬라이드에 있는 정도로 클레임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약 조건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게 물품이 인도되고 나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클레임이 제기된 것이냐, 아니면 물품의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공인된 검정 기관을 통해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하자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있느냐, 아니면 뭐 문제를 제기하는 하자의 정도가 계약이나 상관례상 뭐 허용되는 비율을 초과한 게 맞냐. 만약에 허용되는 비율 이내라고 하면 그거는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구제 수단,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어떤 구제 수단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의 산정 자체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된 것이냐, 그리고 불가항력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사안이라면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클레임이 제대로 정당한 클레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클레임을 당한 피제기자 입장에서는 이 클레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랜스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클레임을 받았는데 이게 내 잘못 아니야. 그래서 책임 소재를 따져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잘못이야. 그러면 그 기책 사유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떠넘기는 거야. 그게 말 그대로 왜 공무원들한테 전화하면
자기들이 소관 부서가 아닌데요. 다른데 알아보세요. 다른데 알아보세요. 이렇게 전화기 돌리잖아요. 폭탄 돌리기 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 뭐 공무원들이 그러는 거는 진짜 나쁘고 고구마 100개 먹은 행동이긴 한데,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책임지느냐 아니면 다른 제3자가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뭐 계약상의 어떤 뭐 손실에 대해서 내가 떠안아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건 내가 책임지더라도 내가 책임지지 않을 상황까지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클레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경감을 시키거나 떠넘기거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입업자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에는 수출업자는 이게 무역의 프로세스가 여러 사람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뭐 포장이나 운송이나 보험회사 등에 전가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면, 일단 그 클레임 제기한 사람한테는 내가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뭐 물어줄 거 물어주더라도 그 물어준 금액에 대한 부분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자구적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게 뭐 정당해, 상대방의 클레임 제기가 정당해, 그리고 제3자한테 떠넘길 수 있는지도 살펴봤는데 떠넘기기도 애매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클레임 제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의성실 입각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금을 감액을 해줄 건지, 대체품을 줄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정도의 어떤 보상안을 마련해 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해결책의 제시가 어느 정도 상대방과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하해를 통해서 상대방이 납득 가능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 불량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수출자, 매도인이 클레임 제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겠죠. 품질 불량이라고 한다면 계약 조건에 일치하는 품질을 가진 물품을 다시 만들어서 혹은 다시 납품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뭐 경미해요, 하자가. 그런 경우에는 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 그만큼만 하자를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이제 완전히 약정품이 넘어가기 전에 클레임이 있다라는 걸 인지했다라고 하면, 일단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과부터 받고 머리 숙여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큰 그 일본식 그 큰절 뭐라 그러지,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의 그 클레임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뭔가를, 뭐 어떤 해결책, 뭐 보상책,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협상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해결을 할 때도 내가 뭐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클레임 제기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대방의 견해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과 방법으로 클레임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요번에는 내가 신경을 못 썼는데 미안한데 다음에 주문하면 제대로 해줄게, 그때 좀 더 챙겨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주문을 유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거나, 이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하게 되면 이게 누구나 그렇지만 현금 유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급하게 금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으로 하지 않고 뭐 상품으로, 물건으로 대체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일부만 인정을 해서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고, 마켓 클레임 같은 경우에도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당연히 승낙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마켓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그냥 단지 요번에 위기만 근시안적으로 넘기기 위한 방법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클레임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임에 대해서 이제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무효 클레임을 수령을 하면 피제기자는 클레임의 수령 사실을 통지하고 내용 탐구하고 원인 따져보고 전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죠.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클레임 제기자에게 신속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뭐 마켓 클레임이 있다, 마켓 클레임이라고 의심되어진다 라고 하면 객관적인 제3자인 검정인을 통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클레임을 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다툴 건지, 아니면 클레임을 완전히 거부한다면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수락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accept를 할 건지 말 건지, 거절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통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효 클레임이 문제가 되었고 제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양 당사자의 견해와 양 당사자의 입장과 양 당사자의 그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무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당사자 간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 간의 해결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종의 하해, 포기, 이런 행위들이 됩니다. 무효 클레임을 입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가해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냥 클레임을 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그 클레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아니면 대체품 인도 청구라든지 특정이행 청구라든지 이런 어떤 행동, ACTION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거면 클레임을 제기를 왜 합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요. 혹은 내가 저 사람하고 한두 번 거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할 겁니다. 근데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었거나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이 사람하고 당장 거래를 끊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서 거래를 하거나 하진 않을 텐데, 요번에 거래한 물량 중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되 이 정도는 우리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혹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손해액이 너무 적어. 그걸 따져 묻기도 애매해. 따져 묻으면 그 사람하고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만 악화되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내가 구제받거나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너무 미미해. 이런 경우에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하지도 않고 다만 클레임만 제기하고, 요게 잘못됐으니까 요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클레임만 제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설명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해죠. 하해. 이거는 당사자들 간의 교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화나 교섭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협의 통해서 뭔가 타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당장 누구 하나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하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해라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이것을 바로잡거나 이것을 중재거나 해줄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약에 법원에서 진행이 되어서 양 당사자의 어떤 협의와 하해를 이끌어내면 그것을 재판상 하해라고 하고, 중재 판정부가 혹은 중재에서 중재기관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중재법상 하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진행되는 하해의 경우에는 소송이 실질적으로 제기됐냐, 그리고 소송 도중에 하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소전 하해, 그리고 소송상 하해, 이렇게 나눕니다. 재소전 하해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하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재소전 하해라고 해요. 요 경우에는 성립이 되게 되면 당사자들이 크게
뭐 법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고, 소송 중의 하에는 뭐 법원에서 직권으로 어떻게 뭐 하해안을 내기도 하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양 당사자가 소송까지 왔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상 하해가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재법상 하해도 소송 중 하해랑 비슷해요. 그래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진행되다가 이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하해가 성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중재법상 하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알선이죠. 알선이라고 있는데, 알선은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상사중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양측의 의뢰에 의해서 양측의 혹은 일방이나 한 측이나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게 알선입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뒤에서 얘기할 조정이나 중재에 비해서 뭐 형식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소송이나 중재에 비해서 어떤 이러한 알선을 통한 해결책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알선을 해주는 사람이 제시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양 당사자들은 그냥 그 알선에 대한 알선안을 뭐 그냥 쓰레기통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알선이 나오면 그걸 따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알선이란 개념이 뒤에서 얘기할 조정하고 개념적으로 너무 비슷합니다. 유사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별도의 제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이 알선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영토적인 기준으로서 제기자와 피제기자가 모두 같은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 국내 알선 아니면 국제 알선 뭐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사실 조사나 당사자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합의나 하해안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식이 알선이 되겠습니다. 알선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은 29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선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알선 사례를 좀 살펴보면 제기자는 일본으로부터 5,040개의 공구를 수입한 후에 그 일부 48개, 뭐 1% 정도 되네요. 48개를 피제기자를 통해서 거래처로 운송하던 중 피제기자가 이를 모두 분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기자가 피제기자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70만 원을 청구를 했고, 피제기자는 제기자의 청구 금액을 검토한 후에 청구 금액이 많다, 뭐 이것을 이유로 이제 대금 지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이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기본 조사를 뭐 이렇게 거래 정황이나 상황들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클레임 제기자에게 수입 자료의 제출을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통관비를 제외한 순수 원가가 8,513원이다. 이걸 통지를 했죠, 양 당사자에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인정을 했고,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회의를 통해서 피제기자가 제기자에게 공구에 대한 공구 48개 분실된 48개에 대해서 대금을 총 40만원에 송금해 줌으로써 사건이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70만원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제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을 해서 어느 정도 타협안을 내놓은 거죠. 타협안을 내놓음으로써 해결이 된 사건이 30번 슬라이드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자에 의한 해결 방법 중에 또 다른 게 조정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하고 그 당사자 상방이 공정한 제3자인 조정인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조정인을 선임을 해서
조정인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 클레임 제기자나 클레임 피제기자 중에 둘 중에 어느 한 편이라도 불만이 있거나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조정인의 조정안을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중재랑 달라요. 요 포인트가 중재랑 다른 점입니다. 중재는 중재 판정부가 내린 중재 판정에 대해서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이든 피제기자든 뭐 어쨌든 당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뭐 수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정은 양 당사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일방이 거절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해결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인은 어떤 사람들이 조정인을 하느냐?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이 조정인이 되는 것이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거래 내용이나 상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조정인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냐?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무역법상 조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무역법이라고 하는 법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조정입니다. 우선 사법적 조정은 소송이 진행이 돼요. 판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든 아니면 직권으로든 조정안을 내밀어 줍니다. 그래서 그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들이 보고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조정안을 바탕으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사법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조정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은 조정안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한쪽은 절대 싫대. 절대 수용할 수가 없대. 그러면 조정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여기가 지금 법원이잖아요. 법원에서 조정안을 낸 거잖아요. 조정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다시 소송으로 복귀를 해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안이 만약에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 조정 조서가 작성이 되고 법원에 의해서 재판상의 하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민사거래나 민사상의 거래 이런 쪽에 보통 법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조정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뭐 서면이나 구술로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내용은 비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실제로 진행하는 담당 판사의 경우에는 스스로 뭐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관련된 조정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무역법상의 조정은 어떤 물품의 수출이나 뭐 물품 수출에 따른 공정 경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수출 물품이나 가격이나 수량이나 품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품질이 너무 낮아서 국가의 이미지를 하락시킨다든지 아니면 덤핑을 너무 쳐서 국제 간의 무역 분쟁을 유발시키는 뭐 덤핑 방지 관세부가 대상이 돼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무역 거래자의 수출에 대해서 조정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놓아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무역 자유화 속에서 이런 규정들이 사문화된 규정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중재법상의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법원의 소송 중에 소송 중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조정 규칙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조정이 제시되었다라고 했을 때 중재인과 다른 사람, 중재인과 별개의 사람이 조정인을 맡아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조정으로 절차가 넘어가게 되면 중재는 일단 스탑을 합니다. 그렇죠? 스탑을 하고
중재 절차는 잠깐 스톱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중재법상 조정은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요청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중재인 명부 중에서 1명 또는 3명을 조정인으로 선정을 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조정안이 양 당사자가 만족한다,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면 이 조정인은 이 당사자들 합의에 의한 중재인으로 봐서 이 조정안이 결국에는 중재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조정을 하기로 했고 조정을 진행을 했는데 조정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즉시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중재인의 선정이라든지 중재 절차가 개시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중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중재만 이름이 대한상사중재원이지 중재만 하라고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무역 분쟁, 무역업자하거나 외국업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이나 수입에서 발생된 여러 무역 분쟁을 조정을 하는 사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뢰성 분쟁에 대해서도 개입을 합니다. 이 신뢰성 분쟁이라고 하는 것도 뭐 상경계열, 우리 무역을 전공한 사람들은 잘 모르긴 하지만 부품 소재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 뭐 법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거기서 신뢰성 인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뭔가 손해가 발생을 하거나 한다면 그 분쟁은 신뢰성 분쟁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중재와 소송에 대해서 넘어갈 텐데, 이 중재와 소송 또한 알선이나 조정과 같이 대표적으로 제3자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죠. 중재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그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인 간의 그 제3자, 일반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원의 판사님이 아닌 사인을 제3자인 중재인으로 선정을 해서 권한을 줌과 동시에 이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절대 불복하는 어떤 기속력을 가지는 어떤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도가 중재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과 중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소송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나 상사소송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기소를 검사가죠, 검찰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어떤 형사재판도 이루어지고 행정재판도 이루어져요. 누가 뭐 이것을 허가를 줬니, 뭐 허가가 잘못됐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법원하고 그 민원인 간의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재는 이런 형사, 행정, 선거, 가족, 그러니까 이혼과 관련된 소송 이런 것들처럼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공법적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민사상, 민간이나 이 어떤 상거래와 관련된 사적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방식을 살펴보면, 소송의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죠. 제소를 하죠. 그래서, 이 제소하는 방식이 적법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뭐 어떤 법원의 관할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중재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뭐 어떤 중재 합의, 중재 조항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효력은 3심을 거쳐야 되긴 합니다만, 3심을 모두 거쳤다 했을 때 그 재판에서 이루어진 소송 판결의 어떤 구속력이나 어떤 기판력 이런 것들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데,
중재의 경우에도 중재 판정부가 내린 중재 판결에 대해서 법원의 제3심의 어떤 확정 판결과 동일한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소송은 3심제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절차적으로도 많이 걸리죠. 근데 중재는 1심제 한 번에 끝난다라는 부분이고, 경비도 아무래도 이거는 뭐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중재보다는 소송의 경우에 오래 기간 늘어지고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비적인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소송의 판정자는 법관입니다. 판사님이죠. 근데 중재의 판정자는 전문화되고 상거래에 정통한 일반인 중에, 물론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뭔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재인으로 선정을 해서 중재인 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재인 풀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인을 선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야나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중재 판정을 하기 때문에 판사님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력은 앞설 수 있다라는 거고, 소송은 일단 공판주의입니다. 공개주의가 원칙이에요. 근데 중재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 어떤 차이점과 특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송과 중재의 비교까지 살펴보았는데, 온라인 ADR,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